크눌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크눌프의 방랑자로서의 삶과 인간관계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크눌프의 방랑 생활과 그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묘사합니다. 크눌프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외롭습니다. 그는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떠도는 삶에 대한 회의감도 갖는 내용입니다. 그럼 크눌프의 두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눌프 두 번째 이야기. 크눌프에 대한 회상. 그때는 한창 즐거운 청춘 시절이었다. 크눌프도 아직 살아있을 때였고, 우리들, 즉 그와 나는 뜨거운 여름날 별 걱정 없이 풍요한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다. 낮에는 황금색의 논밭을 거닐거나 서늘한 호두나무 그늘이나 숲속에 누워 있었다. 저녁에는 크눌프가 농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크눌프는 또한 어린이들에게 손그림자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도 들려주었다. 나는 마냥 즐거워 질투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그러나 그가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얼굴을 번득이고 또한 소녀들이 웃으며 야유하다가도 눈을 한 곳에 모으고 조용히 들을 때에는 역시 그는 행운아란 생각이 들었으며 그와 반대로 나는 쓸데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곳을 떠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유익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술집에 들러 조용히 술을 마셨다. 어느 날 오후의 일이었다. 우리들은 어느 아담한 예배당에 속해 있는 공동묘지 앞을 지나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밭 가운데 있었다. 돌담으로 둘러싸였고 잡목이 우거져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고요히 쉬고 있어 그곳은 마치 평화스러운 고향 같았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철문 옆에 두 그루의 밤나무가 서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나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크눌프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 돌담을 넘어가려고 했다. 또 쉬어가려나? 하고 나는 물었다. 물론이지. 그렇지 않으면 발바닥이 부르트는걸. 하필이면 공동묘지에서 쉴 것은 없지 않나? 그것이 참 좋다는군. 어서 따라오게. 내가 안 건데 농부들은 세상에서 편히 살지 못하였으니 지하에서나 그렇게 하려는 생각일 거야. 그래서 힘이 들어도 묘 근처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둔다네. 나는 그와 함께 담을 넘어갔다. 그의 말이 옳았다. 담을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안에는 무덤이 앞으로 옆으로 줄을 지어 서 있었고 무덤마다 흰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무덤 주위에는 푸른 초목과 붉은 꽃이 심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활짝 핀 맥꽃과 제라늄이 있었고 녹음 밑에는 늦게 핀 골드락 그리고 장미 덩굴에는 장미가 가득 피었고 정향나무가 오밀조밀하게 잎이 무성했다. 이와 같은 광경을 잠시 둘러본 뒤에 풀밭에 앉았다. 여기저기 풀이 무성하고 꽃이 만발했다. 우리들은 편히 쉬면서 더위를 잊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크눌프는 가장 가까운 십자가의 이름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엔겔베르트 아우에르라는 사람인데 60년을 넘게 살았군. 지금은 그 대신 아름다운 레제된 꽃 밑에 편히 쉬고 있지 않은가. 나도 죽으면 꽃 밑에 묻히고 싶네. 그건 그때의 일이고 이 레제덴을 한 떨기 가지기로 하세. 그건 그만두고 다른 것을 가지게. 레제덴은 곧 시들어 버린다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꽃을 한 가지 꺾어서 옆에 풀 위에 놓았던 모자에 꽂았다.
매우 조용한 곳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참 그렇군. 조금만 더 조용하면 땅 속에서 하는 말이 들릴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땅 속에서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그야 알 수 있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야. 그런데 잘 때에는 때때로 말을 하고 종종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 아마 자네가 그렇겠지. 왜 아닌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일요일에 처녀들이 와서 내 무덤 근처에서 꽃을 꺾어가길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리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줄 걸세. 그래, 무슨 노래를 부르겠나? 무슨 노래? 그저 그런 노래지. 그는 땅 위에 벌렁 누워서 눈을 감더니 곧 어린애처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일찍 죽었나니 어여쁜 처녀들이여. 노래를 불러다오 이별의 곡을. 내가 다시 태어날 때에는, 내가 다시 태어날 때에는 의젓한 소년이 될 것이로다. 노래는 마음에 들었으나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아름답고 부드럽게 불렀다. 때때로 말이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었으나 그가 노래를 잘 부르는 까닭에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크눌프 하고 나는 그를 불렀다. 자넨 여자들과 약속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렇지 않다가는 자네 노래를 안 듣게 될지도 몰라.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은 좋지만 그걸 누가 알겠나? 자네가 아름다운 소년이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야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 아닌가. 그저께 우리가 길을 묻던 소년 기억나나? 그 소를 끌고 가던 소년 말이야. 나는 그 소년처럼 한번 아름답게 생겼으면 좋겠어. 자넨 그렇지 않은가? 아니, 나는 그렇지 않네. 나는 언젠가 70이 넘은 노인과 사귄 적이 있었지. 그분은 눈이 조용하고 착하게 생겼었어. 그는 선하고 지혜롭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지. 그러나 그건 좀 잘못 생각한 걸세. 알겠나? 대체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이란 말이야. 가령 내가 잠깐 잠들면서 아름다운 소년이 되고 자네가 잠깐 잠든 사이에 조용하고 착한 영감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자네나 나나 잠을 자려고 하지 않을 걸세. 차라리 지금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할 걸세. 그야 그렇지. 좋아. 그럼 이걸 보게나. 나는 종종 이렇게도 생각한다네.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몸이 가냘픈 금발 미인이라네. 그렇지 않고 때로는 검정 머리칼의 소녀가 더 예뻐 보일 때도 있다네. 그뿐 아니라 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을 높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라는 것. 그런가 하면 또한 때때로 나비라든가 날개 위에 붉은 무늬가 있는 흰 나비같이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다울 때도 있지. 모든 것이 빛나나 눈이 부시지 않고 모든 것이 기뻐하고 순결하게 보이는 그 저녁 노을을 좋아할 때도 있다네. 참 옳은 말이야. 크눌프. 때를 맞추어 보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란 없다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할 때도 있었네. 즉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쁨을 주는 동시에 또한 슬픔과 불안을 주기도 한다고 생각하네. 그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라도 그런 때가 있는 걸세. 그리고 늙어지면 죽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만일 아름다운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지만 점점 냉정하게 보게 될 것이며 그까짓 건 늘 있는 것으로 오늘 새삼스럽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에 반해서 나약한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느낄 뿐 아니라 비애마저 느끼게 될 걸세. 그건 그렇지. 그래서 나는 밤에 하늘로 올리는 불꽃을 보는 것처럼 이보다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하네. 캄캄한 밤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초록색의 불꽃은 가장 아름다워질 무렵에 작은 선을 그리며 꺼져버리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기쁨과 함께 불안을 느낀다는 것일세. 기쁨과 불안은 서로 붙어 다니며 그것이 순간적일수록 아름답다네. 그렇지 않은가? 그건 그렇지.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모두 그렇다곤 할 수 없을 걸세. 왜 그렇지 않다는 건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거나 또는 두 사람이 서로 우정을 느껴 사귀는 것은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 끊어지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큰울프는 나를 똑바로 바라다 보더니 검은 속눈썹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그건 옳은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은 끝이 오는 법이라 생각하네. 우정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물건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네. 옳은 말이야. 당장 그것이 닥쳐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네. 난 알 수 없단 말이야. 알겠나? 난 지금까지 2번 연애를 하였는데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네. 2번 다 영원히 지속되기에 죽으면 죽었지 변치 않으리라 믿었지. 그런데 2번 다 깨지고 난 아직도 살아있지 않은가. 고향에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 일생 동안 우정이 지속되리라 생각했었네. 그러나 벌써 오래전에 서로 헤어졌어. 큰울프는 조용했다. 나는 무엇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아직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슬픔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였던 때였고, 사람들 사이에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언제나 그 사이에는 깊은 연못이 있어 시시각각으로 애정이라는 가교를 통해야만 거래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때였다. 나는 친구가 한 말을 생각했다. 그 중에서 불꽃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여러 번이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하였던 까닭이었다. 하늘 높이 올린 은은한 매력 있는 불꽃, 올라가자 꺼지는 그 광경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빨리 꺼지는 모든 사랑의 상징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큰울프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큰울프는 거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응, 응,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소리를 죽여 말했다. 깊이 생각하고 참는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지. 사람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러나 우정이라든가 연애라든가는 아마 내가 생각한 그대로일 거야. 결국은 각각 사람은 각기 자기의 세계를 갖지. 다른 사람과 공동의 세계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야. 사람이 죽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네. 울고 불고 할 걸세. 하루, 한 달, 1년은 그럴 거야. 그러나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죽은 사람이 관 속에서 고향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어린 직공처럼 누워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네. 큰울프, 자네, 그 기분 나쁜 소리 말게.
우리들은 때때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인생은 결국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악하든가 남과 원수지는 대신에 착하고 친절하게 살면 그 생은 가치 있게 된다고. 만일 지금 자네 같다면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여도 결국은 마찬가지란 말이 아닌가.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몇 사람 죽여보게. 노랑 나비더러 푸른 나비가 되라고 해보게. 자네는 웃음거리가 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같다면 착하게 사나 성실하게 사나 아무 의미를 못 갖지 않는가 말이야. 황도 청도 같고 선도 악도 마찬가지라면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 말이야. 따라서 모두 숲속의 짐승처럼 자연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가 없게 될 것이 아닌가 말이야. 큰울프는 한숨을 쉬었다. 아, 무엇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 아마 자네가 말하는 대로일 거야. 의욕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느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가끔 어리석게 고민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죄는 죄니까. 선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양심의 흡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선은 역시 옳은 것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이런 이야기에 실증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철학적 사색을 하여 명제를 세우고 그것을 이야기하다간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의 불충분한 대답과 항변에 실증이 나서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취미에 따라서 사색하다가 지식과 표현 능력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느끼는 까닭이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다. 특히 톨스토이의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언제나 진리와 궤변을 확실히 분별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을 그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영리한 어린애가 어른에 관하여 말하듯이 그는 학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학자들이 나보다 나은 지식의 힘과 수단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온갖 기교를 부려봤자 수수께끼 하나 푸는 일이 없는 존재라네 하고 경멸하는 것이었다. 그는 두 팔 위에 머리를 괴고 다시 누워버렸다. 짙은 나뭇잎 사이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오래된 라인강의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직도 나는 그 마지막 귀절을 기억하고 있다. 젊은 날에 빨간 옷을 입었는데 이제 나는 검은 옷을 입어야 하는가. 6년, 7년 세월이 흘러 내 사랑하는 이가 사라지기까지 우리들은 저녁 늦게까지 숲속의 어두운 곳에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제각기 손에는 큰 빵 조각과 반 조각의 소시지를 들고 먹으면서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저녁 노을이 하늘 높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새털같이 흔들리는 엷은 햇빛에 녹아들던 산등성이는 이미 어두워져서 나무들과 밭두덩이, 가시덩굴 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산등성 너머 하늘은 엷은 여왕을 띠고 있으나 이미 깊고 푸른 어둠의 빛이 짙어왔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우리들은 독일 손풍금 가곡집이라는 작은 책에 있는 우스운 노래를 서로 읽고 있었다. 그 속에는 우습고 즐거운 속된 노래가 목판화로 된 그림과 함께 실려 있었다. 그것도 해가 져서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큰울프는 음악을 들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주머니에서 빵 부스러기가 붙은 하모니카를 꺼내 닦아가지고 잘 아는 노래를 몇 곡 불었다. 우리가 앉아있는 주위는 이미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어둠은
여기저기 기복을 일으킨 대지 위에 퍼지고 하늘도 그 방명을 잃어버리는 데서 별이 하나 둘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하모니카 소리는 가볍고 연하게 벌판으로 퍼져 허공으로 사라져갔다. 아직 잠 자기는 이르지? 하고 나는 큰울프에게 물었다. 이야기나 하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아. 동화라도 좋고. 큰울프는 좀 생각하고 있더니 그럴까? 하고 순순히 대답했다. 이야기라고 할까? 동화라고 할까? 아마 그 둘에 다 속하는 것이겠지. 즉 꿈이기 때문이야. 작년 가을에 꾼 꿈인데 그 후에 2번이나 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내 고향처럼 작은 거리의 골목이었네. 양쪽 집에서 길 쪽으로 뻗어난 지붕은 예전에 보던 것보다는 높았어. 나는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퍽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확실히 알 수 없었네. 혹시 잘못 오지나 않았나, 고향이 안 잃는지도 모르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다네. 길 모퉁이는 예전에 보던 그대로여서 곧 알 수 있는 집도 있었으나 모르는 집도 많이 생겼더군. 예전에 있던 다리와 시장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낯선 공원과 쾰른과 바젤에서 보던 큰 탑이 2개 붙은 교회가 있어서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네. 그러나 고향에 있는 교회는 탑이 없었는데 잘못 지어서 탑을 만들지 못하고 짧은 네모진 탑에 임시로 지붕을 덮었었다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멀리서 볼 때에는 다 아는 사람들 같았고 이름까지도 알 수 있어서 입을 열어 부를 것만 같았네. 그러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어떤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옆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일세. 그러나 멀리 간 후에 뒤돌아보면 역시 아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야. 어떤 상점 앞에 몇 명의 부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숙모님처럼 보였다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역시 알 수 없는 부인이고 전혀 알 수 없는 딴 지방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네.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고향이든 아니든 이런 거리에서는 떠나가야겠다고. 그러면서도 아는 집 같아서 달려가 보기도 하고 낯이 익은 것 같아 가까이도 가보곤 하였다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나? 하지만 나는 불쾌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불안에 가득 찰 뿐이었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문을 외우려고 갖은 힘을 다해 생각하였으나 그건 생각나지 않고 아무 소용도 없는 어리석은 말뿐으로 예를 들면 대단히 존경하는 선생이라든가 지금의 형편으로는 이러한 말이 생각될 뿐이란 말일세. 그러면서도 나는 당황하고 슬퍼하며 그것을 외우는 것이었어. 그러한 일이 2~3시간은 계속된 모양이야. 나중에는 온몸이 활활 달아올라 피로해지고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을 뿐이야. 이미 저녁 때가 되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여관이 어디 있는지, 큰 길이 어디 있는지 물으려고 했으나 그냥 모두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버리기에 말할 수도 없었다네. 피로해지고 자포자기가 되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네. 다시 어떤 모퉁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낯익은 옛날 길이 뻗쳐 있었는데 길이 좀 달라지고 단장이 되어 있었네. 당황할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신이 나서 걸어갔지. 집이 연달아 지나갔는데 꿈속에서도 완연히 분간할 수 있었다네. 나중에는 내가 태어난 옛집에도 찾아가게 되었지만 역시 부자연스럽게 집이 높아 보였으나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네.
기쁨과 흥분이 오싹등을 스치고 지나가더란 말일세. 어귀에는 헨리에트라고 부르는 나의 첫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 여자는 키가 더 커졌고 전보다 달라 보였어. 더 아름다워졌더군. 가까이 갈수록 놀란 만큼 아름다워서 천사 같았다네.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헨리에트처럼 갈색이 아니고 금발이란 말이야. 그리고 모양은 다르나 어디까지나 헨리에트임에 틀림이 없었어. 헨리에트 하고 멀리서 부르며 모자를 벗었지. 너무도 고상하게 보여서 그 여자가 모르는 척하지나 않을까 생각했던 거야. 그 여자는 내가 있는 쪽으로 몸을 획 돌아서더니 나를 똑바로 보지 않겠나.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부른 그 여자는 헨리에트가 아니고 꽤 오래 사귀었던 두 번째 여인인 엘리자베트였던 거야. 그래서 엘리자베트 하고 부르며 나는 손을 내밀었지. 그녀는 나를 마치 신이 마음까지 꿰뚫어 보듯이 바라보고 있지 않겠나. 그런데 여자의 태도는 냉정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아주 평화스럽고 총명하게 보이더군. 그녀는 너무도 정신적으로 고상하게 보여서 거기에 비하면 나는 개와 같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네. 여자는 나를 보더니 점점 엄숙해지며 슬픈 빛을 띄우는 걸세. 그리고 나서 무례한 말을 들은 것처럼 머리를 흔들더니 손을 내밀지도 않고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가버리는 거야. 잠그는 자물쇠 소리까지 들렸다네. 나는 돌아서서 그곳을 떠났지.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몹시 섭섭하더군. 거리는 다시 변하였으나 그래도 알 수 있었다네. 모든 집과 거리가 예전과 꼭 같아졌어. 아까와 같은 혼란한 상태는 사라졌는데 지붕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빛깔도 옛날 그대로였어. 사람들도 옛날과 같이 보였는데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네. 나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 나는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네. 그 대신 힘을 다하여 다리를 건너서 거리를 지나 낯익은 길을 그냥 달리는 것이었어. 눈물 어린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게만 보이더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생각되어 부끄러움에 이곳을 빨리 떠나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리고 나서 나무가 늘어선 교회로 나와 숨이 차서 잠시 쉴 수밖에 없었네. 그때서야 비로소 내 고향집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부모, 형제, 친구들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느꼈다네. 이때까지 느끼지 못해본 낭패와 비애와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네, 그때엔 벌써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큰울프는 말했다. 사람은 각각 영혼을 가지고 있다네. 다른 사람의 영혼과 혼돈될 수는 없는 것이지. 두 사람은 서로 같이 걸어갈 수 있고 같이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가까이 앉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두 영혼은 꽃과 같아서 각각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가까이 하려면 뿌리를 없애야 할 것이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꽃은 자기의 향기나 씨를 보내서 서로 교접할 수 있으나 씨가 적당한 곳에 가게 하는 것은 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하는 것이라네. 바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이네.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들려준 꿈도 아마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세. 나는 헨리에트나 엘리자베트에 대해
고의로 부당한 일을 한 것은 아니네. 그러나 한때 두 사람을 사랑하여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까닭에 나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슷하면서도 누구도 아닌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네. 그 모습은 내게 속하는 것이었으나 이미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지. 나는 내 양친에 대해서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네. 양친은 나를 아들로서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실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있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일 뿐이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즉 나의 영혼 같은 것을 지엽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나의 청춘이나 변하는 마음의 탓으로 돌리고 만단 말이네. 그러면서도 양치는 나를 항상 기쁘게 하려하고 가진 사랑을 다 쏟아준 거야. 아버지는 그의 자식에게 눈과 코뿐 아니라 이성까지도 유산으로 남겨주었네. 그러나 영혼만은 줄 수 없다네. 영혼은 각각 사람에게 새로이 주는 것이라네.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아직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그의 말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생각은 별로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듣기에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큰 울프에 있어서도 그것은 어떤 투쟁이라기보다 한 유의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뿐 아니라 둘이서 마른 풀 위에 누워서 밤과 잠이 오기를 기다리며 아직 이른 별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큰 울프, 자넨 사상가야. 교수가 됐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차라리 구세군이나 될 걸. 그는 생각하는 듯이 말했다. 그의 말은 좀 도가 지나쳤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넨 농담을 하고 있군. 다음에는 성자가 되겠다고 하지는 않겠지? 또 구세군? 그럼 내가 그 이유를 말해주지.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연설도 들었지. 목사, 선생, 시장, 사회민주당원, 자유론자 등 많은 사람의 연설을 들었지. 그러나 마음속으로 진실해서 자기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그러나 구세군은 군악대를 이끌고 야단법석은 떨어도 서너 번 그 연설을 들었는데 언제나 진실하였네. 도대체 자네가 어떻게 그것을 아나? 그야 알지.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일요일에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밖에서 먼지와 더위에 곧 목이 쉬어버렸어. 그리고 보기에도 튼튼하지 못하더군. 그는 소리를 더 낼 수 없을 땐 일행 세 사람에게 찬송가를 한 곡조 부르게 하고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거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마을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애워싸고 그를 바보같이 다루며 평을 하고 있었지. 뒤에 젊은 녀석이 회초리를 들고서 선교사를 골리느라고 그것으로 두들겨 소리를 내면 모두들 웃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지만 결코 화를 내지 않았네. 다른 사람 같으면 소리를 지르든가 화를 낼 텐데 웃으며 소리를 높여 그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더군. 알겠나? 이런 일은 품팔이 삭새 팔리거나 취미로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나? 위대한 경건심과 신념이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한 가지 일을 보고 모두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그리고 자네같이 섬세하고 다감한 사람은 그런 데에 참가할 수 없을 거네.
그야 안 될 것도 없지. 섬세하다든가 다감한 이상해. 무엇을 알고 가질 때에는 말이네. 하나가 전체로 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리의 경우 많은 그럴 것이야. 아니, 진리라고? 할렐루야를 부르짖는 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 그야 알 수 없지.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네가 말하는 것은 그 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또한 따라가겠단 말이지. 응, 알게 되면? 자네는 매일 한 가지 지혜를 알게 되지만 그 다음 날이면 내버리고 실행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네 말은 너무 가혹하군. 그래. 나는 사과하려 했으나 그는 그러지 못하게 말을 막고 가만히 있었다. 잘 자게나 하고 나지막이 말하더니 누워버렸다. 그러나 그가 곧 잠들어 버렸다고 믿어지진 않았다. 나도 또한 잠들 수가 없어서 1시간 이상 팔을 베고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큰울프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어린애처럼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말이 옳아. 그런데 자네 어떤 때 사람이 기분 좋은 날을 맞게 되는지 아나? 아니, 어떤 때인가? 잠이 깊이 들어서 좋은 꿈을 많이 꾼 날 아침이지. 그러나 꿈을 기억해선 안 되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야. 매우 화려하고 상쾌한 꿈을 꿨는데 모두 잊어버렸어. 다만 유쾌하고 아름다웠다는 것만 생각날 뿐이야. 가장 가까운 마을로 아침 밀크를 먹으려고 떠났는데 큰울프는 부드럽고 경쾌하고 유창한 목소리로 즉흥적인 노래를 서너 곡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쇄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큰울프는 대시인은 아니었지만 시인 행세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자작 노래는 가끔 다른 대시인의 걸작과 비슷해서 서로 자매편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구절은 참으로 아름다워서 아직까지도 내 기억에 남아있다. 노래는 글로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노래는 미풍같이 고요히 불어와서 아무 해로움도 흔적도 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그 사람이나 나뿐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까지도 한 15분 동안씩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시간을 주곤 했다. 화려하게 단장한 아가씨가 대문을 나선 듯이 붉고도 위대한 태양이 전나무 숲 위에 불끈 솟아라. 그날 아침 그는 태양을 노래했다. 태양은 언제나 그의 노래에 실려 찬미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을 할 때에는 명상에 잠기는 것이 버릇인 그가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아름다운 여름 옷을 입은 귀여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뛰는 것이었다. 때때로 노래는 무의미하고 우스워서 그것은 다만 그의 기쁜 마음을 밖으로 뿜어내는데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그날은 나까지 그의 기분에 휩쓸려 들었다.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척 인사를 하고 농을 걸었다. 그리고 지나치고 나면 등 뒤에서 그들은 웃기도 하고 욕도 퍼부었다. 그래서 종일 축제일처럼 지냈다. 우리들은 서로 학생 시절에 장난하던 일, 우습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농부들과 그들이 끌고 가는 말과 소에까지도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담 옆에서는 훔친 과일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걸어가며 거의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쉬어서는 힘과 장화의 밑창을 아끼는 것이었다.
큰울프와 아직 사귄 지 오래지 않았지만 이날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즐겁게 보였던 날은 없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재미있는 공동생활이 시작되며 좋은 여행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날 낮은 찌는 듯 더웠다. 걷다가 여러 번 풀밭에 누워 쉬었는데 저녁 때에 소나기가 오려는지 무더워져서 하룻밤을 어떤 지붕 밑에서 자고 가기로 결심했다. 큰울프는 점점 말이 적어지며 좀 피로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나와 같이 정말 즐겁게 웃으며 나를 따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기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나로서는 점점 더 기분이 좋아져서 기쁨이 가슴에서 헐헐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큰울프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와 반대로 축제일의 기분이 사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때 같아서는 나는 기쁜 날이면 밤일수록 더욱 기뻐져서 그칠 줄을 몰랐다. 그뿐 아니라 축전 같은 행사가 있은 뒤에는 다른 사람은 벌써 피로에 잠이 들었는데도 그대로 흥분해서 밤새껏 혼자 걸어다니는 때도 있었다. 그날도 그처럼 저녁에 일어나는 기쁨의 열병에 사로잡혔다. 골짜기를 타고 어떤 훌륭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하룻밤을 즐겁게 지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뻤었다. 먼저 우리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출입이 편리한 창고에서 그날 밤을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어떤 아름다운 술집 정원에 들어섰다. 오늘은 나의 친구를 손님으로 대접하는 기쁜 날이니 오믈렛과 맥주를 몇 병 사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큰울프는 나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놓인 술상 앞에 자리를 잡더니 거의 당황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술은 너무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고 알겠나? 맥주 한 병이면 나는 족하네. 몸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질 거야. 그러니 그 이상은 곤란하네.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들의 기분이 좋아지기까지는 마셔야지. 우리들은 뜨거운 오믈렛과 영양이 있고 새로 만든 갈색빵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곧 맥주를 두어 병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큰울프는 아직 반 병도 마시지 못했다. 좋은 술 상 앞에 신사같이 뒤로 젖히고 앉았으니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며 오늘 저녁을 마음껏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큰울프가 맥주를 한 병 다 마셨을 때에 내가 다시 주문을 하려니까 거절하면서 좀 더 마을 안이나 돌아서 일찍 자자고 제의했다. 그것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나 정면으로 반대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맥주병이 아직 비지 않았으므로 그가 먼저 일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먼저 일어나 갔다. 들국화 한 송이를 귀 뒤에 꽂고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넓은 층계를 몇 걸음 내려서 마을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맥주를 한 병 더 마시지 않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서도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는 데서 마음이 기뻐지며 정이 솟아올라서 혼자 중얼거렸다. 좋은 녀석이야. 그러는 동안에 해는 이미 져버렸으나 더욱 더위는 심해질 뿐이었다. 나는 이러한 날씨에 가만히 앉아서 생맥주를 마시는 것이 기뻤다. 그래서 천천히 좀 앉아있을 생각을 했다. 손님이라고는 나만 남게 됐으므로 여급도 할 일이 없어서 나와 말벗이 되었다. 나는 여급에게 시거를 2개 가져오라고 청하였다.
처음에는 그중 한 개는 큰울프를 위하여 남겨두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것마저 피워버렸다. 1시간쯤 지나서 큰울프가 다시 돌아와 나를 끌고 가려고 했다. 그때 나는 이미 자리가 잡혔었고 그는 피곤하여 먼저 자려던 참이었으므로 합의에 그는 자기가 정한 곳에 가서 눕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가버렸다. 그런데 여급이 그를 보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소녀의 눈에 잘 들었다. 물론 나의 친구의 일이고 또한 그 여자는 나의 여인이 아니었기에 거리낌 없이 묻는 대로 여러 가지를 추켜서 말해주었다. 그것은 내가 기분이 좋았었고 또한 아무에게나 좋게 해주는 성격인 탓도 있었다. 드디어 밤 늦게 일어나려고 할 때에 천둥이 치고 플라타너스 나무에는 가벼운 바람이 일고 있었다. 나는 계산을 하고 여급에게 10페니짜리를 꺼내주고 천천히 한 길로 나섰다. 걸으면서 보니 맥주를 지나치게 마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술을 좀 할 수 있는 편이므로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줄곧 노래를 부르며 우리들이 자는 숙소까지 왔다. 조용히 안으로 들이가니 큰울프는 벌써 잠이 들어 있었다. 갈색 자켓을 펴고 그 위에 팔을 베고 누워서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이마와 드러난 목덜미와 뻗쳐 있는 한 손이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옷도 벗지 않고 그냥 자리에 누웠으나 흥분과 자극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쓰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깊은 잠에 잠길 수 있었다. 깊이 잠들 수는 있었으나 결코 기분 좋은 잠은 아니었다. 괴롭고 피로하여 알 수 없는 괴로운 꿈을 꾸었다. 다음 날 늦게서야 비로소 깨어나니 벌써 대낮이었다. 밝은 햇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 머리는 아프고 음침하고 사지가 노곤하였다. 길게 하품을 하고 눈을 비비고 팔을 활짝 벌리니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그러나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졌던 기분의 잔재가 그냥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시내에 가서 남은 취기를 씻어버릴까 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주위를 돌아보니 큰울프가 없었다. 나는 소리를 높여 불렀고 휘파람을 불어 찾았다. 처음에는 무심코 불러보았고 고함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며 찾아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에 비로소 갑자기 그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그는 떠났다. 몰래 떠나버렸다. 내 곁에 더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마 내가 어제 취하였던 것이 싫었는지도 모른다. 어제 자기가 너무 마음대로 군 것을 부끄러워하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순한 기분에서 떠났는지도 모른다. 혹은 갑자기 고독이 필요하게 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어떻든 내가 취하였던 것에 그 책임이 다소 있었을 것이었다. 나는 기쁨을 잃고 부끄러움과 비애에 젖었다. 나의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의 말과는 반대로 그의 심정을 다소라도 이해하며 그와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가고 나만 홀로 실망하여 서 있다. 큰울프보다도 나를 책망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지금 고독했다. 큰울프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고독 속에 산다고 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으나 이제 나 자신이 그것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독의 맛은 쓰기만 했다. 첫날뿐이 아니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나아질 때도 있었으나 그 후로 고독이 아주 사라진 날은 없었다.